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쥐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쥐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국내에서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오늘은 한일 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일 관계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일본이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 대응 조치로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을 밝혔는데요. 청와대가 이에 강경하게 맞서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계속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조금 풀릴 수 있을까를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아베 총리가 또다시 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렸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지금 계속 좋지만은 않죠? 네, 선거 직후에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라고 말했고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거듭 공격했습니다. 이후에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고요. 네, 되레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일단은 지난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이 무역보복을 선포하면서부터 지금 시작이 된 거죠. 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분류 재검토라는 고시 문건을 통해서 무역보복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 허가 포괄 신청 대상에서 개별 심사 대상으로 바꿔서 수출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고요. 아울러 일본 정부는 우방국 정부 범주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 위해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고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2일이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처음으로 무역 보복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아베 총리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산업성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발표는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그 조치에 대해서 지금 WTO 규정에 반하지 않은 이 무역 관리 문제라고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안전보장상의 무역관리 문제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국에는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니요? 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은 청구권을 포기했고 그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아베 총리가 약속 이야기를 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년 전이었습니다.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이 일본 강제 동원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강제 동원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네, 맞습니다. 1938년 일본은 국민 총동원령을 제정했고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국내에서만 800만 명이 끌려갔지만 이 중 최소 60만 명 이상은 죽거나 행방불명됐는데요. 강제 동원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광복 후에 74년이란 세월이 또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제 동원 문제는 어느 하나 해결이 된 게 없는데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서 지금 일종의 보복으로 이번에 일본이 또 수출 규제를 나섰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본은 지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990년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은 일본 법원에서 번번이 가로막혔는데요.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 때 강제동원 문제도 마무리됐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답답했던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일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협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피해자 단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한일협정 문서가 막상 또 공개가 되니까 논란이 더 커졌잖아요. 네, 당시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가로 일본 정부에서 돈을 받아놓고도 실제로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네, 사실 이 보상 문제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이 보상이 정말 이미 해결된 문제인 걸까요?
네, 일본과 일부 국내 언론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에 반영이 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1965년 상황부터 좀 차례로 짚어보는 수밖에 없겠어요. 자, 일단은 관련 법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뒤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 제5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에 대한 민간 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 조항을 근거로 정부는 1974년 대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요. 1인당 30원으로 계산해 보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그대로 지급이 됐습니까? 네, 정부는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피진용 사망자 8,552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또 채권 등 증서에 대한 보상으로 74,963건, 66억 1,695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렇게 지급된 금액이 모두 91억 8,252만 원으로 한일 청구권 자금 중 무상자금 3억 달러의 5.4%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3억 달러를 받았지만 지금 강제 동원으로 사망한 경우에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박정희 정부는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과 자금 3억 달러의 대부분을 경제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실제 피해자 보상에는 10%도 쓰지 않았고요. 결국 피해자들은 지금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렇게 몇십 년의 또 세월이 흐르다가 노무현 정부 때 지금 다시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네, 2005년 3월 노무현 정부는 인관공동위원회를 꾸려서 한일협정의 법리적인 쟁점을 다시 따져보고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위원 9명과 민관위원 10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여기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된 게 참여정부 때입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협상 문서가 공개가 됐고 민관 공동위원회가 이를 검토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자, 당시 민간위원회의 활동과 또 논의 내용도 좀 살펴보죠. 네, 중요한 부분이 보상과 배상, 또 국가와 개인의 개념인데요. 먼저 보상은 재산상의 손실에 관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침해당한 사람의 손해를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 기본 성격을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차원이 아니라 해방 전 재정적이고 민사적인 채권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서 포함되지 않았고 일본에서 받은 3억 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서 받아야 했던 임금과 수당, 개인의 재산권,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인 차원에 대한 보상만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3억 달러로는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일 회담 당시에 일본 측도 자신이 주게 될 그 돈이 이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이 아닌 정치적 차원의 보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한국의 그 경제 개발을 지원할 지원금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후에 특별법도 제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민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6천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 정부의 미진함을 늦게나마 보상해 주려는 의도였을 뿐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를 우리 정부가 대신 갚아주려 했던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밝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사망자의 한해 일부 보상을 했고 또 노무현 정부가 위로금과 또 지원금 형식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한 셈인데요. 그렇게 세월이 또 흐르다가 2018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해서 손을 들어주자 다시 문제가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판결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과 직결됐다고 전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보상 문제는 한일 협정에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배상은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의 임재성 변호사는 보상 문제는 한일협정에 포함됐다고 본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정리를 존중해 미불 임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안 했던 것이라며 배상과 보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이 배상과 보상의 대상을 국가와 개인으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협정에 따라서 이게 개인의 어떤 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건지 이 부분은 사실 또 다른 쟁점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심재철 의원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가 65년 한일협정에 따라서 개인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민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피해자 개인들이 강제동원은 일제의 불법적인 한반도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총체적 피해라는 법적인 논거로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다시 7월 이 한일 관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어요. 강경한 입장이죠. 네, 7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도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을 그 방법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고 그건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인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서 청와대가 또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그 이후로 한일 관계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일본은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을 방문했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월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에서 장관급 만남을 갖자는 제안을 일본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양국 정상회담 전망도 불투명한 건가요? 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전향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이날 일본 외무성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협상 기록을 일부 공개하며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이 이렇게 양자회담에서 소극적인 상황에서 그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본 경제 보복의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 업계 관계자들이 일본 경제 보복의 악영향을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20% 이상 급증하는 등 일본 경제 보복이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 윌버로스 상무장관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소극적인 일본이지만 또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어놓았죠? 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에 관해서 한일 군사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며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도 한일 제휴로 지역 안보를 높여가야 한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에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데요. 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신뢰 상실을 들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가장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자, 이렇게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 속에서 우리 경제에 또 어떤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내 대응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회는 일본 경제보복 관련 지원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인 민관 협의회가 출범하는데 민감에서는 대한상의와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노동계가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 정치권에서는 각 당 추천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네, 뭐 정부 차원에서 좀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양측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사태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과 같이 양국의 강경책이 계속된다면 경제적, 외교적 마찰은 더욱 커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군사적 동맹도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양국은 최대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해결책 모색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러는 사이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은 점점 확산돼 가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일본 여행 또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점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모쪼록 좀 적절한 해답이 찾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오늘 주기자의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뉴스 지영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